최근에 제가 열흘 전에 제가 짐을 싸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야단을 맞고 와가지고 저 사실 집에 쫓겨난 비슷한. 아니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그만하지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90년에 왔습니다. 85년도에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특히 동독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뭐냐 하니까 동독이 제가 85년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동독은 그 당시 여름이 되면 여름 휴가를 국민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주민들을 이웃 나라에,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에 휴가를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갔더니 대학은 독일은 그게 없습니다. 사립대학이 없거든요. 아마 주립대학, 국립대학인데 동독 학생이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학생이 수도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TV도 서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뭐 베를린 가는데도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고속도로 아니면 1차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니까 그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독 정부라든가 동독의 어느 누구도 신문이나 TV에 나와가지고 동독을 지원해야 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쓰레기 나라가 되어버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90년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까지 무너진 것은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결정적인 것이 88 올림픽으로 그 당시 제가 옆에 봤습니다. 수도권 그 당시 잘난 체 한다고 한국을 무시하고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88 올림픽을. 근데 동독은 6시간씩 보여줬습니다. 그걸 2주 동안 하니까 동독 사람들이 미쳐버리랍니다. 2주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한국이라고 하면은 못 사는 나라, 전쟁을 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인터뷰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 시민들이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자신감 있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혹시 동독에 대해서 아느냐? 물으니까 버켄바우 나라 아닙니까? 수도계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게 나중에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동독이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올림픽은 2등을 하고요. 1등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은 그 2등을 하고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소련은 그 1등하고 3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뭐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비슷합니다. 오늘도 이제 아시는 분을 들었는데 한국 사람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럽니다. 그때 제가 오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 당시 88 올림픽 90년 오니까 막 전부 다막그 아파트 값 오르는 이야기, 주식 이야기, 돈 권력 미쳐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 연구장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도 좀 알고 보좌관들도 알아가지고 여기 한 번씩 왔었습니다. 그냥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벌써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아시다시피 2003년부터 우리가 아스팔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유명한 조지 모델스키라는 분, 국제정치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라는 70년 만에 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대사 500년을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나라가 70년 사이클로 나라가 다 망하더라. 근데 그 중에 사이클 하나 가장 그게 적합한 게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정확히 70년대에 망했거든요. 70년대에 1917년 해가지고 그다음 91년에 만에 그 사이클이 망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 옛날에 16세기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렇게 망했고 네덜란드가 그렇게 했고 영국이 망해야 되는데 영국은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200년을 끌다가 미국으로 넘어갔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70년 사이클 많은데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가 2010년대 한국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정확한 문재인 때 망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아는 그 언론사 국장 연락이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 그 팀들하고 자기가 그 호남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 교수님 말씀대로
나라 망했습니다. 애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잖아요. 지금 사실 망한 겁니다. 근데 망했는데 망하지 않게 연구에 간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문재인이 왜 많이 망했는데 그게 우리가 2003년에 이제 나와서 그 반핵 반김 그 국민협의회를 만들어 갖고 그 당시 좌파들이 그 있던 그 거기에 10만 명이 모여 가지고 그 당시는 조영기 목사님이 버스를 한 100대 대주고 막 이런 식으로 조영기, 김동길 막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이제 많이 나서갈 걸 했는데요. 지금은 그분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1910년대 그러니까 문재인이 될 때는 탄핵되고 문재인이 나올 때는 거의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소로망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스카기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짓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중국 자기가 중국 쪽에서 뭐 1년인가 있습니다. 그걸 쓴 건 뭐냐니까 중공이라는 나라는 8,000개의 법으로 언론부터 이렇게 완전 조작하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걸 한다 했는데 우리 한국이 문재인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게 마지막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드시면서 좀 드시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직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그 4대 기본 조직이 옛날에 뭐 제한군인회가 있었고 바르게 살기도 있었고 새마을도 있고 뭐그 자유총리맹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다 그게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직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군구까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정가훈 목사가 있는데 저거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정가훈 목사를 저는 처음에 저도 혹시나 승각장이라 저도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완전히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니까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1917년도 이렇게 그때 이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들어온 지지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갖고 왔습니다. 결사대라고 옷을 입고 제가 죽겠습니다. 왜 못 죽겠습니까?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걸 넘었어. 청와대에 넘어서 옛날에 4.19처럼 우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걸 끝까지 말리고 못하게 한 친구가 정가훈입니다. 벌써? 그리고 김문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떼버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10년째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가 선지자를 그러는데요. 진짜 예수님도 3년 6개월 만에 처벌을 본 겁니다. 3년 6개월. 근데 저 친구 10년째 저지하고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제가 교수님, 그러니까 새벽까지 차를 타고 뭔가 비나가 있고 성과가 있고 생각하고 왔는데 돈도 쓰고 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있는데 박수 치면서 뭐라 하냐 웃으면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심리적 마스터베이션 아닙니까? 진짜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트로이 목만 겁니다. 트로이에 무너진 건 뭡니까? 잘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만 하나 들여오는 머리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적이 웅이 바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아까 열흘 됐다 했지 않습니까? 원래 한 2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계속 연락이 한 4개월 왔습니다. 제가 사실 좀 작년에 제가 교수였고 나이가 좀 됐는데 안 가야 될 것이 어디냐면 경찰서하고 그 병원을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경찰서를 4번이나 갔습니다. 왜냐니까 이 고발을 하다 보니까 조사를 받아야 돼가지고 경찰서 4번 갔습니다. 그것도 뭐 경찰청 원래는 검찰총장한테 했는데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첩이 됐다면서 조사도 받고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럼 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오면서 제가 목금을 가져왔어요. 제가 또 금도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금을 가지고 야 이거 뭐 칼도 하나 안 베고 하면 내가 안 돌아오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다가 집사람한테 쫓긴 하듯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한국이 뭐예요? 한국은 시위만 하는 겁니다. 시위만 해가지고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이게 심리적 마스터베이션으로 끝나는 겁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가장 큰 거는 전권 목사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아마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컨텐츠가 저렇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없다고 하면 맨날 옆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주모임 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역사로 민주주의가 2500년에 잠시 생겨서 100년을 못 가고 망했습니다. 아테네라는 데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사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럼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았다면 왜 2000년 동안 사라졌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주의에서 5%만이 가능한 그런 체제라고 그럽니다. 왜냐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져야 됩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치주의 이런 것도 말입니다. 법치주의, 법을 잘 지키면 되냐? 그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되면 교양이라든가 양식이 되면은 도덕성이 문제가 되니까 원래 법 이전에 말입니다. 법 이전에 관습이라든가 미풍양속이 있고 그 이전에 양심과 도덕이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문제 그 이재명이 뭐랍니까? 법을 안 어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도전입니다. 양심에 대한 도전이고 이건 완전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창피한 걸 말입니다. 뭐냐니까 제가 우리나라 정치학 교수라든가 사회과학 쪽의 교수님들이 인문학적 공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 문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지를 못해. 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의 최악이 적이다. 우리가 최선적인 것만 찾으려면 우리가 세컨드 베스트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포기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좀 찾아봐야 된다. 지금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빨리 이걸 갖다가 이게 대한 이론적인 그리고 사람들을 일들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려고 우리 지금 그 김병관 회장 서울시 제한군인회 군인회장 하셨습니다. 김병관? 예, 김병관 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특히 합의 된 게 이제 한 달 전이 됐습니다. 예. 그분은 술도 마시는데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새벽 3시까지 술자리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가 됐는데 뭐냐니까 이거 옛날에 이분이 2003년 그 첫 1세대로 이제 그때 국민 반핵 반김 그 국민회의회 조직위원장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노하우를 조금 더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우리 자교모라든가 이 교수님들이 좀 앞장서가지고 같이 해서 아무래도 이론적인 건 교수님들이 해줘야 되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조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헤리티지 코리아 원시티 원북 운동이라고 이런 포럼을 지었습니다. 왜냐니까 헤리티지라고 하는 한 2주 전에 허학평 이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헤리티지에 5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싼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싱크탱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계몽이 안 돼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놈입니다. 이거는 팽량하고 같습니다.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다. 예. 그게 60%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팽량은 여러분 팽량 가보셨습니까? 팽량에 가면 책이 없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Nothing to read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도 못 봅니다. 일반상 못 봅니다. 보고 바로 그냥 해수에 가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한국은 책은 있는데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자유가 뭔지 그러니까 가장 모르는 게 누구냐 자유를 모르는 게 국민의 국회의원도 모르고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자유란 말을 갖다 35번 한 걸 자랑하러 이야기했는데 그게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제대로 알면 35번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맞게 적절하게 맥락에 맞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무식한 겁니다. 지금 물어봤거든. 너희들은 도대체 사회과학 대사전 같은 거 안 봤냐? 너희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서울법대 출신이고 너희 후배들인데 왜 그러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완전히 깜빡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조직을 그 당시 이제 2003년에 했던 그런 조직으로 해가지고 이미 시군구 쪽으로 지금 서울은 한 반 정도 했고요.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하면서 우리는 용광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김병관 회장이 왜 제가 손을 잡았냐니까 자기가 이번에 땅이 한 좀 있답니다. 그래 재개발 돼가지고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한 달 전에 된다 했는지 아직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게 좀 금액이 좀 나오니까 그걸 여기에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이팅 팟이 되겠다. 모든 단체들이 지금 와해가 되어 있는 모든 단체 다 받아가지고 새로운 포맷을 짜고 여기는 이제 결합이 돼야 됩니다. 뭐냐니까 그 유명한 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사를 썼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볼 때 역사에 왜 서양이 이겼느냐? 동양은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되고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문화도 얼마나 큰 문화가 있는데 왜 졌느냐? 그는 뭐냐 하니까 서양은 동양이 갖지 못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전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새로운 요소. 다시 말해 우리는 양극단을 갖다가 싫어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요소들. 지금 우리가 결합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자 싱크탱크 교수님들도 와야 되고요. 교수님까지 안 됩니다. 이제는 조직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시민단체도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후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또 우리 제한군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다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고 싶고 그리고 사무실도 좀 70평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자유수호 국민운동 우리 유천 회장님 제가 먼저 전화 드렸습니다. 이 오시라 방도 넓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가지고 여기를 하나의 제가 아는 교수님이 미스터님 저를 만나고 그럽니다. 교수님 서울 와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집에 좋은 아파트 계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게 뭐 좀 제대로 그것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내면 압니다. 왜? 뭐 거기는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있습니다. 찜질방 요즘 그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못 쓰라 해가지고 지금 찜질방 80평이 제 혼자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막 그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시면은 여기 또 많은 그것도 될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유수호 국민운동이 지금 상당히 하다고 하는데 그럴 뿐 아니고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탈진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목회자들, 기독교 목사님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계속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는 장학윤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김진홍 목사님하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시마본 목사님 이런 목회자들. 그러니까 모든 조직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같이 했으면 그걸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시간상 토론이라는 데서는 식사하고 2부 수업하고 자 그다음에 2부 타임으로는 우리 고영주 대표님 제가 뭐 안지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제가 뉴라이트 정문연합 할 때 연교전 문제로 해가지고 만나 뵙고 공안검사로 활동하시고 지금은 자유민주당이죠. 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은 법조인으로서 지금 5.18하고 헌법 전문으로 이 정책 의도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견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지니까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요? 민주소만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당명을 왜 자유민주당으로 졌냐.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이 뭔지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통과하고 어르게 날지 그런 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수님 같이 학문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저기 헤게모니 문제거든요. 예, 읽었다고 이걸 해서
그들이 원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화 전쟁에서 선두로 해계문의를 우리가 뺏겠다는 데서 통탄하다. 지금 커뮤니티 도서관이 많거든요. 지금 도서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 가면 우리가 우파 책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책은 아예 없습니다. 왜? 일마들이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다 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좀 예. 계속하시죠. 그 나중에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 약간의 이념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공산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공산주의는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고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공격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어감이 자본을 위주로 하고 인간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공산주의 가지고 자본주의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학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사가 이제 그 고대 원시 공산사에서부터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한 이게 지금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가지고 민주주의를 공격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공격할 꾀를 찾다가 뭐라고 했냐고 보면은 너희만 민주주의냐 우리도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 공산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 국민이 다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실제로는 부르주아가 다수의 프롤레타리아에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고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고 또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다. 근데 얘네들은 그 공산주의 내부에서는 실천 이론에서는 자기네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을 그건 당연하게 써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독재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프롤레타리아 자기네 내부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외부로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어떻게 같은 말이냐 그러는데 독재는 내부에서 쓰는 말이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향해서 쓰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도 민주주의다 했으면은 그러면 그걸로 그러면은 끝나는 거냐? 그러면은 같은 민주주의끼리는 우열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프롤레타리아 그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다수의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의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적이다. 그래서 쟤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짜민주주의라고 그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은
불임 사건 1981년 불임 사건이 발생해서 재판할 때까지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자기가 공산주의 이론을 알고 있다, 공산주의자다 하는 거를 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불임 사건 수사를 하는 불임 사건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밝히게 되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판사님들은 되게 전 세대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임 사건 때 공산주의자라고 큰 소리 치던 애들이 다 장기형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임 사건 재판 중에 좌익 상층권에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가지고 경찰에 붙잡히면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 경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에 가서는 전부 고문에 의한 자백이었다고 얘기해라. 검찰에서 자백을 했으면은 법정에 가서는 전부 그것도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임 사건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아주 미친 사람 아니면은 자기가 공산주의자라 하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그게 공산주의자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부 지침에 의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면은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느냐? 아니죠. 그러면은 공산주의 대신에 무슨 용어를 썼냐고 그러면은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불임 사건 전에는 의식학습을 하면서 당연히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가지고 의식학습을 했는데 불임 사건 이후에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그 이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1974년에 민청학년 때도 이철우 의원이 민중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수사반이나 판검사가 아무도 그것이 공산주의나 같은 이적 이념인 것을 몰라가지고 11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민중민주주의라는 얘기가 통용이 된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이 교육은 안 되는데 민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교육을 시켜서 의식학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85년에 제가 민중민주주의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밝혀내서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이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 대신에 용어를 바꿔가지고 이게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어요. 원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김일성이가 자기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쓰던 말인데 그래서 그 뒤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공산주의나 민중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의 변종이고 다 이적 이념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서 그게 통진당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통진당 해산하는 데는 제가 그런 이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통진당이 위원정당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이제 해산을 시킨 건데, 그러면은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그 다음에는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도 못 쓰게 됐으면은 그러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용어를 어떻게 바꿔서 쓰느냐? 그게 바로 그냥 민주주의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면은
2018년도 그 헌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고 그러는 걸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그때는 일단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성질이 어쩌냐. 문재인은 그래도 좀 수런 편이고 이재명이는 이건 완전히 그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고 그러면은 그 민주적 기본질서가 그 뭐냐. 쟤네들은 그냥 민주주의는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헌법 이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빼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아닌 다른 자가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빼면은 왜 그것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북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종북 좌익 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르든지 아니면 북한이 하는 짓을 그냥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쟤네들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은 그게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려고 그런 거를 어떻게 그게 인민민주주의인 건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아는 이유는 2011년도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더 상위 규범입니다. 그리고 더 상위 규범은 뭐가 있느냐? 수령교시가 최상위 규범이고 수령교시라는 건 수령이 말하면 그게 법이고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 수령교시를 빼놓으면은 그러면은 노동당 규약이 최상위 규범입니다. 그런데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뭐를 개정했냐고 그러면은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중전에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있는데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어요. 그 당시에 북한 전문가들이 왜 갑자기 북한이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명칭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꿨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럼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매번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면 그게 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 혁명으로 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본따 가지고 2018년도에 헌법 개정할 때 그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면은 그 민주주의는 북한 주장대로 그냥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순전히 북한에 하는 걸 가지고서는 내가 그렇게 짐작해서만 추측해서만 알고 있는 거냐? 아니죠. 얘네들이 우리나라 그 당시에 헌법 개정은 불발이 됐어도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편수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많기 때문에 자유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것뿐이냐? 우리나라 교과서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5종이 있는데 그 3종에서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인민주권으로 바꿨어요. 인민주권이라는 건 인민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때 헌법 개정은 뜻대로 못 이뤘어도 얘네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다. 그걸 알 수 있죠. 시간이 남았나요? 예, 5분, 5분. 네. 그런데 그러면은 만일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뺄 거라고 보면은 그것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를 신경이 쓰이면은 자유를 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빼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현행 헌법도 분명히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011년도에 그 애국진영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이게 북한 교과서냐 대한민국 교과서냐 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해서 이조 장관한테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걸 좀 분명히 표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조 장관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좀 분명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듣고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중에 9명이 우리나라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우리나라 헌법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냐, 그런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 없다 해가지고 9명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서 9명이 사표를 냈으면은 그래도 과반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20명 추진위원 중에서 5명은 공무원이고 15명이 추진위원, 민간위원인데 그 중에서 9명이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래도 역사학자 중에서 그나마 우파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을 고른 것 중에서 그게 그렇게 9명이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을 가지고서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고 우기는 거는 이게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속이는 사기 수법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이 다르다. 두 번째 용어 혼란 전술, 세 번째 궤변, 네 번째 억지, 그리고 반복 선전.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억지와 반복 선전을 써가지고 분명히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죠. 현행 헌법까지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번 자유를 빼지 않더라도 뭐가 들어가냐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그 균형 발전 의무라는 거를 넣기로 했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5.18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자는 거거든요. 핵심이 코어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왜 5.18입니까? 왜? 아니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걔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요. 5.18하고 5.18 가지고 반발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부망쟁 가지고 씌워준다. 그러니까 전라도만 봐주는 게 아니라 경상도도 봐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거 순순히 허라하는 건데, 우리 이목을
5.18하고 부마에다가 한 다음에 순분객수 작전으로. 실질적으로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그 얘네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는 영구집권이 안 돼요.